결과 좀 보셨을 것 같고. 네, 이거 술 한잔 따야겠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어제 기사인가? 그 25만 원 주자고 전 국민. 네.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퍼줬잖아요. 뭐 재난지원금이라서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때 사업자를 했는데 그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자고 그분이 굉장히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에요. 근데 네. 사업자가 두 개여서 각각 700만 원씩 1,4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금은 여러분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그분이 또 굉장히 부유하고 돈도 잘 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오히려 잘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이제 사업자가 두 개니까 두 개 다 나온 거예요. 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실제 이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재난지원금을 막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땠냐면 받을 땐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고 자산 가치가 엄청 오른 거예요.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올랐나요? 보시면 문재인 때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즉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는 그 돈이 그렇게 사실 25만 원 받아서 여러분 뭐 하세요? 물론 뭐 그거 갖고 뭐 핸드폰 사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시잖아요. 사실 15,000원, 25만 원 받아도 그만, 엄마도 15,000원? 갑자기 이거 채팅해서 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전 국민한테 뿌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게 집값 상승이나 자산 가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그거 안 좋은 정책이고 그렇게 실제로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거든요. 막 퍼줬잖아요, 막 퍼줘. 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망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동조해서 어쨌든 야당이 승리로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반박은 이거죠. 그 정부 재정에 그 12조 정도 필요하다고요. 네네. 12조, 13조 정도가 필요한데 정부 네. 재정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 푼돈이다. 푼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네, 물가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조가 어떻게 푼돈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재정이 2%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리고 그 돈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그게 막 그렇게 효용 가치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25만 원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맞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차라리 R&D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초석을 닦는 데거나 예를 들어서 뭐 경부고속도로처럼 이런 거는 오히려 두고두고 후손들이 좋은 걸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다 소모하는 비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거는 국가 경제 낭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채가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해요, 사실 우리나라 부채도.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돈을 풀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긴축재정 했거든요. 긴축재정. 워낙 그 지난 정권 때 돈을 많이 부채를 많이 일으켰으니 긴축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식으로 부채 부담에도 이렇게 돈을 성심성 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 본인 돈으로 좀 쓰면 좋겠어요. 네. 왜 세금을 갖고 본인이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되게 근검절약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샴푸도 법인카드로 사고 초밥도 법인 어쨌든 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 기조라든가 이런 기조들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취득세 완화가 왜 2021년 12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해주고 완화한다고 했는데 야당 반대로 인해서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여전히 취득세는 좀 완화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취득세 실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총선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떤 분들은 뭐 폭등할 거다. 오히려 민주당이 뭐 했으니까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부가 지금 그래도 이제 여당인 거고 어쨌든 법을 만들어서 이제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막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이 막 급작스럽게 뭐 상승한다거나 하락을 한다거나 아닌 거고 그냥 기존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좀 더 불편한 거죠, 우리가 좀 더 불편하고 원래 좀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 때 이제 규제 완화 좀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좀 더 어려워지겠다. 총선에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거다. 다만 이런 취득세 완화 부분은 이제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이제 보유세 부분도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완화가 왜냐면 6억에서 9억 올랐고 공시지가 종부세 관련해서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세 가액을 이제 높여서 점점 이제 공시지가를 올려서 이제 종부세를 재산세를 더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은 나중에라도 이제 좀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보유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네.
양도세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조정 지역에서 많이 되고 해제가 됐고, 양도세 뭐 중과 완화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는데, 요거는 또 계속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통해서 지금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양도세 중과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대응을 해서 빨리 양도세 중과를 다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도 조정 지역에서 해제를 빨리 해야 돼요, 사실. 해서 어쨌든 양도세 중과라는 게 이제 없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세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부동산은 뭐 당분간 보합으로 지금처럼 그런 분위기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가 네.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아니요, 예. 않으시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예.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강력한 뭐가 네, 나온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모를까. 현재까지 이제 국회 이제 그 수만으로 인해서 뭐 법을 바꾸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본인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이제 국민들 저항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일 얘기 네, 아니.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재건축 이야기거든요. 네네. 강남에 계시니까. 네네네. 강남 재건축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강남 재건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걸 규제를 좀 풀려고 했는데, 이제 야당이 반대로 좀 못 푸는 수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강남 재건축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좀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해야 된다는 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래서 그나마 강남 재건축은 그나마 나아질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이제 약간 그 이런 쪽에 이제 재건축 이제 초기 말 나오기 시작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히 뭐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다 의견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앞으로 이제 야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갭 투자가 요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세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갭 투자가 제가 좀 약간 예전 투자 방식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이제 2년이 딱 되면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좀 몇 달 좀 기다려 주거나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사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딱 그 날짜가 돼서 돈 안 빼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너 사기 이렇게. 사기. 하루만 지나. 하루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완전히 그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게, 내가 2년 했고 2년 5%만 시세보다 싸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4년째 되니까 나 나갈 거니까 너 이때까지 돈 빨리 해놔. 안 그러면 너 사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막 전화도 막 계속 오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또 싸우고, 그러면 너 법대로 해.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고 뭐 가압류를 건대거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좀 약간 서로 여유롭게 해서 나 뺄 때까지 좀 기다려주거나 했는데, 맞아요. 근데 저도 다주택자다 보니까 겁나는 거, 이게. 그래서 돈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갭 투자가 이제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지. 그리고 그런 걸 사람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지. 만기가 무서운 거예요, 만기가. 그러니까 시세보다 뭐 시세만큼 됐어도 세입자가 바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면은 이제 기존 세입자들이 막 난리 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갭 투자는 조금 더 힘들어지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냐면, 이게 월세로화 될 거예요, 월세. 그러니까 전세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전세를 싸게 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좀 싸게라도 놓고 하는데 세입자들이 좀 너무 좀 다그치면 그냥 빼버리고 월세로 놓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근데 월세는 보증금 해봤자 적으니까 쉽게 빼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전세 종말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그런 이유에서도 요번에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종말 시대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월세는 점점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냐? 물론 이제 과도하게 집을 산 임대인도 피해가 크겠지만, 또 이제 그 전세가 어쨌든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이렇게 수단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월세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도 피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둘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피해를 굳이 따지자면 임차인들도
더 크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임차인을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결국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목돈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는 임차인들이 더 피해가 커진다. 이게 이제 규제 역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민주당은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임대차 3법은 나 그냥 5%만 올리고 4년 사네? 아, 좋다. 나 25만 원 받으면 땡큐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을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방송을 모르거나 이제 못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투자를 안 해보셨던 네네. 분들이라면 아마 네.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채널에는 네. 야 당연히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이 맞는데, 이제 하다 보면 솔직히 하루 이틀도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그게 사정에 그 목돈을 갑자기 딱 마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양해라는 게 가능했죠. 그렇죠. 예, 2년, 조금. 예. 2년일 때는 양해. 예, 조금.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도 발생해요. 요번에 저도 이제 세입자가 만기인데, 자기가 6월 원래 12일인데 19일 정도로 좀 이렇게 연장해도 되냐고 저는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양해잖아요, 양해. 근데 만약에 19일 날 전세입자가 만약에 안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끔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조금 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갭투자가 예전만큼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초창기 때 갭투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갭투자가 좀 저무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전세금이 없으면 빼고 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월세. 그러니까 전세를 빼주고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놓게 되면은 뭐 그거는 피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이제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이제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해서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이 뭐 전세 사기로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충분히 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예전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너무 개수를 늘리는 전략은 좀 가급적.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늘리는 거랑 여유 자금이 없는 거에서 늘리는 거는 이제 좀 천지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개수를 늘리려고 하지는 않고요. 잘. 그쵸? 네네. 보면 그쵸? 젊은 친구들이나 좀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좀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똘똘한 채로 가자 이런 얘기도 맞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똘똘한 한 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똘똘한 한 채에서 더 여기서 똘똘한 채로 더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똘똘한 채를 가져서 한 채를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적정한 선에서 똘똘한 채를 갖고 내가 만족하는 똘똘한 채는 이거야. 그러면 또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익을 또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불려야겠다 해서 조그맣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방법도 물론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입을 하시고 남는 자금이 있으면 그거를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똘똘한 채 이제 내 실거주 깔고 있는 거를 너무 극한으로 그렇죠. 위로 올리지 말고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놔두고 예.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돌리는 방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제 추천하고 선하는 방식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시고.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게